01 포물선 2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막 포물선을 들어가다가 끝났죠? 자, 우리가 포물선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물선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녀석은 누구와 누구다? 준선과 초점이다 라고 했어요. 자, 요 준선과 초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아 연결하면 이렇게 생긴 도형이 나오는데 요 선과 초점이 어떻게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도형도 있고 이렇게 생긴 도형도 있고 이렇게 생긴 도형도 있고 이렇게 생긴 도형도 있고 4개의 도형이 있다. 그 중에서도 유독 포물선에 많이 문제로 출제되는 유형은 바로 요런 유형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왜? 요런 유형은 왠지 우리가 배웠던 이차함수하고 비슷해서 학생들이 별로 거부감이 없는 편이다 보니까 새로 나온 거부감이 좀 있어 보이는 그래프 위주의 문제가 많이 나온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기본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기본형의 식 정도 남기를 무조건 하셔야 되죠. 요렇게 생긴 꼴은 어떤 기본형을 가지고 있습니까? x의 제곱은 4p y 요게 기본형이에요. 외워야 되는 기초적인 공식이란 얘기야. 자, 요렇게 생긴 포물선의 그래프는 방정, 이상한 게 뜨는구나. 예. 포물선의 방정식은 식이 어떻게 된다? y의 제곱은 4px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항상 요 부분에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아요. 이와 같은 그림이 나올 땐 얘는 y를 기준으로, 이와 같은 그림이 나올 땐 항상 x를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거야 라고요. 1차식을 기준으로 해서 1차식의 개수와 붙어있는 P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에서는 초점의 좌표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거지? 그래서 Y가 보이네? 바로 얘가 1차식의 개수가 초점에 대한 정보와 준선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 1차식의 개수가 초점과 준선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 선생님 미쳤구나. 예, 맞습니다. y의 제곱은 4px고 선생님 반대로 적어놨어요. x의 제곱은 4py입니다. 쏘리. 네. 자, 여기까지는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포물선의 방정식을 유도하는 거, 이 부분을 안 했지? 맞습니까? 자, 지금부터 포물선의 방정식을 유도해 볼 거예요. 자, 그런데 자취 문제를 이용해서 유도할 겁니다. 우리 예전에 자취 문제 풀이법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지. 배운 거 기억나는 사람? 자취 문제 이렇게 푸는 걸? 예. 이게 어디에 나와요? 자취 문제 풀이법이? 수학상에 나와요. 수학상 직선의 방정식 뒷부분부터 자취가 나오는데 수학상을 선생님한테 안 배운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자취 문제 풀이법을 조금 실어놨습니다. 자, 페이지 18페이지 살짝 넘어가도록 할게요. 18페이지가 없어요? 포물선 18? 네. 자, 포물선 18페이지 우리 다시 한번 자취 문제와 관련된 개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좌취를 구하세요.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했을 때 자취라는 것은 뭐의 발자취를 줄여서 자취라고 부르는 거다? 점의 발자취를 줄여서 우리는 자취라고 부릅니다. 고로 점에는요, 동점과 정점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동점의 발자취겠어? 정점의 발자취겠어? 동점의 발자취가 되겠지. 왜? 정점은 고정돼서 움직이지 않아. 발자취가 없어요. 하지만 동점은 돌아다녀요. 발자취가 생기고 우리는 이런 걸 XY에 관한 관계식으로 어떻게 표현할까? 이게 바로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보자. 점피의 자취를 구하라는 뜻은 점피를 모아서 연결했을 때의 그 그림을 구하라는 것이다. 예, 맞죠? 그러다 보니까 자취 문제가 나오면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학생들 되게 많은데 안타깝지만 자취 문제의 95%는 그림은 전혀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대부분 그냥 수식으로 풀립니다. 그래서 뒤에 뭐라고 나왔어? 그러나 실제로 자취문제는 그림을 직접 그려서 푸는 것이 아니라 자취문제 3단계 풀이법에 의해 풀린다. 어려운 풀이가 3단계야 범위까지 다루는 대부분의 90% 정도의 문제는 또 2단계에서 끝나요. 자, 그러면 자취문제의 다양한 표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나왔을 때 도대체 얘가 자취문제인지 아닌지부터 판단해야겠죠. 자, 아주 노골적으로요. 야, 전피의 자취 방정식은 뭐야? 라고 물으면 이게 제일 감사해. 보자마자 응? 자취문제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하지만 자취라는 말이 없어도 자취문제인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전피는 어떤 곡선 위를 움직이는가, 전피가 나타내는 그래프는 무엇인가, 전피의 도형의 방정식은 무엇인가, 이런 표현도 전부 다 전피의 좌치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자취 문제는 어떤 특징이 있나 봤더니 모든 자취 문제는요, 점의 발자취를 구하는 것 때문에 전피는 전피가 전피라는 전피라는 주체가 등장합니다. 아래로 화살표 빼서 자취 문제의 공통점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자, 모든 자취 문제는 저런 공통적인 표현이 들어간다. 자취 문제의 공통점이다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전피는 이라고 해서 뒤에 아주 다양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들이 모두 다양해 보이지만 모두 다 한 가지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 답으로 x, y 사이에 관계식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화살표 빼서 적어 놓습니다. 답으로 x, y 사이에 관계식을 요구하고 있다. 답으로 x, y 사이에 관계식을 요구하고 있다. 답으로 x, y 사이에 관계식을 요구하고 있다예요. 맞습니까? 네. 곡선 위로 움직이느냐, 그래프는 뭐냐, 도형의 방정식은 뭐냐, 즉 x, y 축상에서 어떤 그림이 그려질 건데 그 그림을 우리는 x, y 사이의 관계식으로 어떻게 나타낼지 찾아봐. 이게 문제의 요구사항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취문제의 다양한 표현 1, 2, 3, 4 읽으면서 아, 이런 게 자취문제구나 암기하고 갈게. 한 번만 읽고 넘어가겠다. 시작! 전피는 어떤 곡선 위를 움직이는가? 전피가 나타내는 그래프는 무엇인가? 전피의 자취의 방정식은 무엇인가? 전피의 도형의 방정식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가 자취라는 말이 없어도 자취다예요. 자, 그러면 그 아래로 내려가서요. 자취 문제의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전피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전피의 자취를 구하시오 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 두 문제의 차이는 뭐냐? 위에 있는 녀석은 답에다 적어 놓으세요. x, y 사이의 관계식. x, y 사이의 관계식이에요. 자체 방정식 구하시오 라고 하면 그냥 x, y 사이의 관계식, 즉 등식 혹은 x라는 문자와 y라는 문자를 포함하고 있는 등식 혹은 부등식을 우리는 관계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식을 적어만 넣으면 돼요. 하지만 자취를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오면 답으로 뭐를 적어야 되냐면요. 적어 놓습니다. x, y 사이에 관계식이 나타내는 그래프를 말로 설명. x, y 사이의 관계식이 나타내는 그래프를 말로 설명. x, y 사이의 관계식이 나타내는 그래프를 말로 설명. 자, x, y 사이의 관계식이 나타내는 그래프를 말로 설명해요. 예를 들어서 전피의 자체 방정식을 구했더니 x-3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은 7이야. 뭐 이런 식이 나왔어. 그런데 이런 식이 나오는 녀석의 자취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우리는 답으로 어떻게 써야 돼요? 아, 이 전피의 자취라는 것은 중심이 몇 콤마 몇이다? 3 콤마 마이너스 2이고 반지름이 루트 7인 원이다. 이렇게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취문제 풀이법 3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은 2단계에서 끝납니다. 라고 했죠. 자, 자취문제를 보통 학생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왜냐하면 자치문제풀이법을 굉장히 많은 문제집들이요. 자치문제풀이법의 1단계를 생략해요. 생략해버리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 어려운 문제일 때는 1단계를 살려도, 그리고 쉬운 문제일 때는 1단계를 생략해. 그러면 이 두 개가 같은 자치문제인데도 전혀 다른 유형처럼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치를 어떨 땐 이렇게 풀었다, 어떨 땐 이렇게 풀었다. 뭐야, 이거는 공통적인 풀이 방법이 없네. 에이씨 몰라. 이렇게 돼버려서 자치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여기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는 조언은 가장 유치하고 쉬운 문제조차도, 생략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문제조차도 1단계를 생략하지 않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쉬운 문제부터 1단계를 잡고 가야지만 어려운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수월하게 1단계부터,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전부 1단계의 난이도거든요. 그래서 쉬운 문제부터 연습을 하고 길들여야지 어려운 문제도 손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요 세모, 네모라고 했는데, 만약에 가장 유치한 문제는 야, 전피의 자취를 구해봐 라고 했어. 그런데 나는 그 전피에 대한 정보를 문제 속에서 아무것도 얻어낼 수가 없는 상황이야. 뭔지 모르면 보통 쉬운 유치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 A, B 이렇게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앞에 있는 녀석은 무조건 스몰 x로, 뒤에 있는 녀석은 무조건 스몰 y로 쓰셔야 돼요. 여기 이렇게 있는데 좀 바꿔놓을게요. 자, 이제 나한테 필요한 식은 뭐냐? 자, 나는 밑에서 매개 변수를 소거해서 x, y 사이의 관계식, 이게 바로 답이지. 얘를 구하려고 해요. 그럼 매개 변수라는 게 뭐냐면 얘는 그냥 변수 x, y야. 그럼 매개 변수 선생님 뭔데요? 자, 매개 변수 밑에다 적어 놓으세요. x, y 이외의 문자. x, y 이외의 문자. x, y 이외의 문자예요. 그럼 x, y 이외의 문자의 매개 변수로 뭐가 사용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1단계에 나와 있어요. x하고 y 이외의 문자 뭐가 보입니까? A하고 B가 보이죠? 즉 A하고 B가 매개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개 변수를 소거해서 x,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는 거고, 이게 곧 무엇이다? 답입니다. 그런데 소거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매개 변수를 죽여버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다 주로 매개 변수의 장례식을 적어놔요. 그러면 와, A 죽여버렸어. A를 뭐로 대체한다? X로 대체한다. 요 식을 보면서 B를 죽여버리면 뭐로 대체한다? Y로 대체한다요. 그래서 쉬운 문제에서는 보통 그냥 X, Y로 막바로 시작해. A, B 없이. 그래도 답 내는데 지장이 있어 없어? 없거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 이런 문제가 나와요. 야, 내가 무게중심 P의 자취를 구하고 싶어 라고 하면 1단계에 1 더하기 2 더하기 A분의 3 요런 거 하고, 여기는 5 더하기 7 더하기 B분의 3 요런 게 등장하는 1단계가 가끔 있어요. 이게 난이도가 있는 문제 유형이야? 그럼 여기서도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는 X는 Y라고 놓는 거야. 되겠습니까? 요건 가장 쉬운, 가장 유치한, 생략해도 되는 1단계고요. 요건 생략 불가능한 1단계예요. 그리고 뒤에 1단계에서 이렇게 매개 변수 작업을 할 땐 3 더하기 A는 3X니까 A를 죽여버리면 뭐가 돼요? 3X-3으로 대체하면 되지. 자, 그리고 여기에서 B를 죽여버리면 3Y-12로 대체하면 되지. 와, 나는 A하고 B 자리에 앞으로 3X-3과 3Y-12를 넣을 거야. 이래서 뒤에 가서 문제를 푸는 거야. 이게 생략 가능한 아주 유치한 한 문제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요. 유치한 자치 문제 1단계고요. 요런 유형의 문제가 또 절반 정도 차지하는, 보통 학생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끼는 자치 문제 1단계예요. 두 개를 예로 다 적어 놓으세요. 아, 자치 문제는 이렇게 생략 가능한 쉬운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어렵게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구나 라고 둘 다 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1단계. 어쨌든 1단계는 되게 쉬워요. 딱 요렇게 P는 몇 콤마 몇이고 A하고 B라는 매개 변수의 장례식만 치러주면 1단계는 끝나는 거야.
경우에 샘플, 어려운 경우에 샘플. 자, 됐죠? 자, 1단계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 1단계를 가지고 2단계에선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단계에서는요, 매개 변수를 소거할 때는 매개 변수의 장례식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매개 변수를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죠. 매개 변수의 장례식은 보통 어떻게 만듭니까? 매개 변수는 샬라샬라샬라 요런 꼴로써 대부분 우리가 1단계에서 이미 정리를 해두는 거야. 그치? 뒤에서 장례식 하나씩 달아뒀었죠. 요게 바로 1단계에서 정리하는 녀석이고요. 이제 본격적인 문제풀이는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매개 변수가 2개가 나오면요. 무조건 매개 변수 사이의 관계식 하나를 문제 속에서 찾아야 돼요. 만약에 좀 매개 변수가 많아, 매개 변수가 n개가 나왔어. 그러면 우리는 문제 속에서 매개 변수 사이의 관계식을 그보다 하나 적은 n-1개를 찾아야 돼요. 매개 변수가 2개면 매개 변수 사이의 관계식 몇 개 필요하다? 1개. 매개 변수가 3개면 매개 변수 사이의 관계식 몇 개 필요하다? 2개. 매개 변수가 4개면 매개 변수 사이의 관계식 몇 개 필요하다? 3개. 선생님이 풀어본 문제 중에선 매개 변수 4개까지 나오는 문제는 풀어본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문제집에서 이제 4개까지 나오는 그런 케이스는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거의 90%는 몇 개 나와? 2개 나와요. 즉 매개 변수 사이의 관계식 1개를 찾아내서 그 관계식이 예를 들어서요. 요런 식이었다 쳐. 뭐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7이야. 요런 관계식이었다 칠게요. 그런데 내가 1단계에서 A를 정의한 식이 예를 들어서 뭐 3x-1이었다. B라는 식을 정리한 식이 2y 플러스 7이었다라고 하면 A 자리에 뭐만 넣어주면 돼? 3x-1만 넣어주면 되고 B 자리에 2y 플러스 7만 넣어주면은 이게 바로 xy 사이의 관계식 답이 돼버리는 거예요. 쉽죠? 예, 요게 자취 문제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 답 나왔네, 답 끝 요렇게 내는 게 한 80% 정도고요. 가끔씩 범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3단계까지 가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거의 보기 힘들지만 3단계도 개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x에 숨어있는 범위가 있으면 반드시 기록한다. 왜? 얘가 모의 범위가 되기 때문에 그 함수의 그래프에서는 정의역의 범위가 되기 때문이에요. 정의역의 범위라고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정의역의 범위. 자, 함수에서 정의역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지. 어떤 경우에 정의역을 생략해요? 문제 속에서 이미 생략해도 정의역이 느껴지거나 혹은 실수 전 범위일 때 생략해요. 하지만요, 기본적으로 원래는 함수에서는 정의역을 생략하면 안 돼요. 만약에 여기 이런 녀석이 있고 여기 이런 녀석이 있어. 2개의 정의역을 실수로 생략했어. 그런데 얘는 그림을 그리면 이런 그림일 수 있거든. 이런 그림이고 얘는 그림을 그리면 이런 그림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함수는 y는 x인데 그림을 그렸을 때 이런 그래프일 수도 있어요. 세 개 분명 다른 함수지. 그래서 이 다른 함수를 표현해 주는 게 무엇에 의해서? 정의역에 의해서 가능해져요. 단 x는 0 이상이다. 여기서 뭐가 되겠습니까? x는 정수가 되겠다. 여기서 생략해도 되지. 실수 전범위는 생략해도 돼요. 즉 식은 같지만 정의역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그래프가 되기 때문에 숨어있는 제한된 정의역의 범위가 있다면 반드시 표현해줘야 된다. 그런데 X에 숨어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흔히 나타난다. X 속에 완전 제곱식의 형태가 나와서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으로부터 X의 범위가 나오는 경우, 혹은 문제 자체에서 매개 변수의 범위가 주어져서 그것으로부터 x의 범위가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다요. 근데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어쨌든 이 정도만 알아두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 방금 배운 자취 문제 풀이법 1, 2, 3단계. 1단계부터 작업이 잘 들어가면 자취 문제는 거저 풀립니다. 자, 그럼 우리 다시 2페이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2페이지로 들어가서
다시 2페이지로 들어가서요. 예, 여기에 보이는 자취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너무 안 보이는구나. 네, 어쩔 수 없다. 좀 키우자. 예, 자, 우리요. 초점이 p, 0이고 x가 마이너스 b인 포물선의 방정식을 선생님이 구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부터 어떤 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점 p라는 녀석은 어떤 녀석이냐? p하고 h 사이의 거리와 p와 f 사이의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을 쭉 모아 연결해서 그린 p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할 거예요. 그래? ph의 길이와 pf의 길이가 같은 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구나.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1단계 들어갑니다. 자, 1단계에서 보니까 p에 대한 특별한 언급 없지. 뭐 얘가 무게중심의 자취야. 이런 표현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래, 뭔 점인지 모르니까 그냥 A, B 써야지. 즉 생략해도 되는 엄청 유치하고 쉬운 케이스죠? 자, 출발하는 녀석은 항상 스몰 x로, 도착되는 녀석은 항상 스몰 y로 써야 되므로 매개 변수의 장례식을 치러주고 가겠습니다. A는 나중에 x로 대체할 거야. b라는 문자는 죽어서 나중에 y로 대체할 거야. 요게 1단계 끝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다. 자, 매개 변수가 요 문제 1단계에서 확인해 보니까 몇 개가 보입니까? 2개. 뭐하고 뭐? A하고 B 2개예요. 자, 그러므로 매개 변수 사이의 관계식은 몇 개가 필요하다? 1개가 필요하다요. 이 문제 속에서 매개 변수 A, B로 만들어지는 식을 하나 찾아야 되는데 막 눈 뜨고 봤더니 식이라고는 얘 하나밖에 없죠? 즉 얘가 지금 모양은 이렇게 생겼지만 정리하면 A와 B라는 문자로 이루어진 매개 변수 사이의 관계식으로 변하게 될 거야. 되겠습니까? 그래, 나 찾았어. 요 밑에 필기할 거 선생님 요 위쪽에 필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매개 변수 사이의 관계식으로 사용될 PH는 PF다라는 개념을 찾았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상황을요, 이제 A, B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림을 좀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에서 P의 좌표는 A, B였죠? H의 좌표는 뭐가 되겠습니까? X좌표는 마이너스 P죠. Y좌표는 B죠. 맞습니까? 자, 이때요, 우리가 PH 사이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 그럼 BB는 신경 쓸 필요 없지. 평평한 선에서의 길이기 때문에 얘하고 A하고 마이너스 P 사이의 거리만 구하면 됩니다. 그럼 PH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 A 플러스 P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요번에는 PF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겁니다. 식 어떻게 세울 수 있어요? 루트 A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식 세울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나 루트 너무 싫어. 양변 뭔 짓 합니까? 제곱합니다. A의 제곱 플러스 2AP 플러스 P의 제곱은 제곱하면 루트 사라지죠? 풀어 제끼겠습니다. A의 제곱 마이너스 2AP 플러스 P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적었더니 양변에 똑같이 A 제곱 있네? 지워줬어요. 양변에 똑같이 P의 제곱 있네? 지워졌어요. 결국 요 식은 정리했더니 B의 제곱은 4AP라는 이와 같은 식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건 XY 사이의 관계식이죠. 그래서 B라는 문자가 들어간 자리를 전부 뭐로 바꿔버리겠다? Y로 바꿔버리겠다. A라는 문자가 들어간 자리를 전부 뭐로 바꿔버리겠다? X로 바꿔버리겠다 라고 해서 Y의 제곱은 4px라는 포물선의 방정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포물선의 방정식의 기본형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서 x제곱은 4p y와 y의 제곱은 4px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까지 정리했습니다. 자, 우리 3페이지는 지난 시간에 하지 않았나요?
예. 예, 그래프의 개형이래서 예,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이번에는요 표준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 겁니다. 4페이지 펴보도록 할게요. 자, 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물선의 평행 이동이에요. y의 제곱은 4px와 x의 제곱은 4py. 우리는 이런 형을 무슨 형이라고 부른다? 기본형이라고 불러요. 포물선의 기본형이라고 부르는데 이 기본형을요 평행 이동할 겁니다. 자, 평행 이동한 식 한번 만들어 볼까? 시작! y-m의 제곱은 4p x-m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아래에 있는 식도 한번 표현해 볼까? 시작! x-m의 제곱은 4p y-n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기본형, 예, 포물선의 중심이 0,0인 녀석에서 m,m인 다양한 위치로 이동하게 되는 이런 식을요 표준형의 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앞에 있는 건 가장 기초적인 기본형이었고요. 이제 막 평행 이동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표준형이라는 식을 만들게 돼요. 자, 여기까지 되셨으니까 자, 그러면 기본형은 되게 쉬운데 표준형은요 잘못 공부하게 되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고생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에 봤더니 기본형의 초점 구하기와 표준형의 초점과 준선 구하기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맞습니까? 자, 기본형의 초점을 구할 때 자, 기본형 우리 한 번씩 적어볼까? 시작! y의 제곱은 4px 그리고 x의 제곱은 4py 이런 식이었죠? 자, 기본형의 초점을 구하려면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됩니까? p를 알아야 되는 상태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본형의 초점을 구할 때 항상 뭐부터 신경 써야 되냐면 예, 여기는 항상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2차고 하나는 1차인데 우리가 첫 번째 제일 중시해야 되는 것은 1차항의 변수에 집중해야 돼요. 1차항의 변수에 집중해야 돼요. 즉 포물선의 방정식은 보면 제일 먼저 뭐부터 확인한다? x가 여기 있냐? y가 여기에 있느냐? 1차항의 변수를 확인하셔야 돼요. x네? y네? 이런 식으로 2차가 아닌 1차항의 변수를 확인해야 돼요. 자, x가 여기에 이렇게 보이면 이 x 앞에 붙어져 있는 이 개수를 몇으로 나눈다? 4로 나눠버립니다. 왜? 4p를 4로 나눠야지 내가 원하는 가장 핵심인 p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1차항의 개수, 즉 이런 얘기예요. y의 제곱은 15x 이런 게 나왔어. 그러면 우리는 1차항은 x네. x 앞에 있는 녀석을 4로 나누면 4분의 15, 얘가 p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라는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초점 구하기잖아. 내가 1차항의 변수를 이렇게 확인했어요. 4로 나눴더니 이제 p가 나왔어. 그러면 이제 초점 f를 쓸 수 있겠네요. 자, 초점 f 여기에서는 뭐라고 써야겠어? p, 0이라고 써야겠죠? 그리고 여기에선 초점 f를 뭐라고 써야 돼요? 0, p라고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x를 꼭 확인해야 되는 건 내가 써야 되는 초점이 이 p라는 녀석을 어디에 쓸 거다? x좌표에 쓸 거예요. 얘를 보면서. 맞습니까? 요 y를 보면서 얘가 제일 중요하댔지. 와, y 앞에 있는 녀석 4로 나누니 p가 나왔는데 그 p를 어디에 쓸 거다? y좌표에 쓸 거다라는 판단을 내리는 기준도 1차항의 변수예요. 그래서 포물선에서 모든 문제가 1차항의 변수를 기준으로 꾸려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x에 집중해야 돼. x 전부 y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표준형의 초점과 준선 구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표준형에서도요 제일 중요한 건 도대체 1차항의 변수가
x냐 y냐 요것부터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식 만들어 볼까? y-n의 제곱은 4p의 x-n 이게 표준형이었죠. 자, 그리고 x-m